세상이 다 그런 거 아냐? 30대에 들어서면서 단호한 말을 하는 친구가 점점 늘어난다. 술을 한 잔 마시거나 하면 말의 강도는 더 강해진다. 인간관계며 삶의 철학이며 연애며 사업관이며 그들은 자신이 깨달은 인생의 진리를 단호하게 말한다. 이를테면 이런 말이다. 야, 연애가 뭔지 아냐? 여자는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필요한 거고 남자는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필요한 거야. 단호한 말을 늘어놓으며 그들은 세상이 점점 쉬워진다고 말한다. 쉬워질 만하다. 세상을 어떤 명제로 규정짓고 나면 이해하기는 편하겠지. 그리고 그들은 덧붙인다.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냐? 너도 그렇잖아. 남들도 다 그렇잖아. 이런 류의 말들이다. 나는 그러한 얘기들에 반박하거나 대꾸하지 않는다. 그들의 진리에 토를 달기 시작하면 끝없이 네가 올래, 내가 올래로 이어질 테니까. 다만 그들의 규정이 닿지 않는 부분을 생각한다. 연애에선 녀석의 말이 대체적으로 맞을 수도 있지만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연애들도 존재한다. 쉬운 명제로 모든 것을 정의해버리면 나머지의 연애들은 정상이 아닌 것으로, 이상한 것으로 치부되어 버린다. 규정에서 비껴간 나머지를 4차원이니 이상하다느니 하는 식으로 배제해버린다. 세상의 많은 규정들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을 삭제해버린다. 이해는 한다. 명쾌한 규정이 쉽고 섹시하니까. 내가 하던 광고 일의 중요한 부분이 명쾌하고 단호한 말을 찾아내는 것이다. 사람들은 복잡한 생각을 싫어하니까. 섹시한 규정에 사람들은 쉽게 쏠리니까. 하지만 그렇게 부분만을 드러내어 강조하다 보면 단 한 면에만 시선이 쏠려서 다른 면을 볼 수 없게 된다. 광고가 사람들을 한 면에 쏠리도록 유도하는 것처럼. 내가 세상의 이면에 있는 진실을 두루두루 살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나 역시 규정에 많이 휘둘렸고 또 휘둘린다. 회사를 그만둔 나는 나를 규정하는 말을 찾아다녔고 규정하는 말에 안도했다. 의사에게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을 진단받고서 우울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했다. 규정으로 인해 나는 회사에 누군가에게 우울증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회사에 우울해서 힘들어요. 조퇴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한다고 그 말을 이해해 줄 리 없다. 구구절절한 나의 상황을 얘기하고 나면 너만 그런 거 아니라는 말로 상황은 마무리될 것이다. 우울증이라는 규정이 있고서야 나는 나의 아픔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로 나는 계속 규정을 찾아다녔다. 나는 매일매일 정신적으로 괴로운데 이것은 무엇일까? 의존성 성격장애인가? 경계선 성격장애인가? 불안장애인가? 강박장애인가? 책을 찾아보며 사례와 증상을 볼 때마다 이건 아닌데 싶은 대목이 많았다. 상담 선생님에게 저는 이런 성격장애 아닐까요? 하고 수시로 물어보았으나 선생님은 글쎄요. 딱히 그렇다고 하기엔 애매한데요. 라며 정확하게 답해주지 않았고 나는 답답하기만 했다. 혼란의 시간을 보내고서야 조금은 알겠다. 내 안에는 의존성 성격장애적인 성향도 다소 있고 불안장애적인 성향도 다소 있고 여러 성향이 복합적으로 있다. 특정 병명으로 지칭할 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부분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격장애로 규정지을 수는 없다. 누구나 다 복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성향일 뿐이고 병리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한 성향이 극단적으로 치달았을 때에만 병리라는 이름을 붙인다. 나는 쉽게 해결하고 싶었을 뿐이다. 어떻게든 나의 상태를 규정해야 하지만 내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고 사람들에게 나의 상태를 설명하기도 편해진다. 인터넷에서 MBTI나 당신은 어떤 사람일까? 류의 심리 테스트가 인기를 끄는 이유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규정 안에서 편해지고 싶어 한다. 주관식 서술형 문제보다 명쾌한 사지선다 객관식에 익숙한 민족이라 그럴까?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어떤 정교한 심리학 분류도 사람을 온전히 담아내지는 못한다. 한 사람은 한 사람일 뿐이다. 외부의 툴에 의존하여 나를 규정에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나의 카테고리를 만들어간다. 누군가의 칭찬으로 만들어지는 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평가로 규정되는 내가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나를 만들어간다. 내가 글을 쓰는 과정은 그러한 맥락일 것이다. 글을 쓰며 나의 보이지 않던 부분들을 스스로 알아가는 과정. 서덕이라는 이름으로, 카피라이터라는 직책으로 불안장애나 우울증 등 특정한 무언가로 규정된 이면에 있는 작고 꼬물거리는 감정들을 알아가는 과정.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내가 겨우 할 수 있는 말은 나는 그러하지 않아다. 그들의 규정에 들어서지 않는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겨우 저항한다. 더불어 나의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것을 스스로 경계한다. 내가 겪었던 몇 안 되는 경험으로 세상을 규정하려는 자세를 스스로 점검한다. 그저 나는 이러했다. 당신은 어떠한가? 정도로만 나는 간신히 말할 수 있다. 세상에 단호한 말은 너무나 많고 명쾌한 말들도 역시 많다. 그래서 섬세하고 사려 깊은 말을 바란다. 전체를 싸잡는 말보다 작고 약한 부분을 더듬는 말을 바란다. 상투적인 규정보다 두루뭉술하더라도 상처 주지 않는 말들이 좋다. 물론 내 스스로가 섬세하지 못하고 사려 깊지 못하여 나의 말과 글은 그러지 못하겠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스스로에게 사려 깊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감정의 해부학 시간. 사람의 유형은 적어도 60억 이상으로 나뉘겠지만 그 중에서도 마음 깊이 안타까운 부류가 감기 프렌들리 유형이다. 계절이 바뀌거나 계절이 절정에 달하거나 비가 오거나 날이 급변하거나 하면 바로 그분이 우는 사람. 거짓 약간 보태어 1년에 100일은 콧질질이로 보내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이다. 체력과 면역력이 약한 탓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둔감함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나의 몸은 민감한데 나의 정신이 둔감하다. 찬바람이 불면 몸은 삽시간에 반응하여 으슬으슬해지는데 머리는 몸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사달이 난다. 몸의 으슬으슬함을 느끼더라도 나는 내 감각을 의심한다. 컨디션이 안 좋은데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런가? 회의가 지지부진해서 기분이 나빠서 그런가? 나이 탓인가? 그렇게 너절한 의심으로 몸의 감각을 그냥 지나치다 보면 감기는 세력을 키워 콧물과 기침을 바라고 그제야 나는 깨닫는다. 아, 그게 감기였구나. 감각뿐만 아니라 감정에 대해서도 나는 둔하다. 회사에 다닐 적에 나는 어후, 짜증나 라는 말을 무시로 해댔다. 며칠째 새벽 3시에 퇴근하는 상황인데 팀장이 욕심내어 또 일을 받아오면 나는 반사적으로 얼굴을 찡그리고 어후, 짜증나 라고 나직이 혼잣말하곤 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짜증이었을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표면적인 짜증 이면에는 많은 감정이 있었다. 많은 일로 인한 피로감, 팀원들 생각 않고 일을 계속 받는 팀장에 대한 서운함, 앞으로 쉼없이 일해야 하는 일주일에 대한 압박감, 익숙하지 않은 건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등 여러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 많은 감정들을 느끼지 못하고 단지 표면적인 짜증만을 느끼고 있었다. 정말이지 둔했다. 감각과 마찬가지로 나는 내 감정을 의심했다. 화가 끓어오르거나 하면 자동적으로 생각이 의심으로 흐른다. 왜 화가 나지? 이 화는 정당한가? 약점을 찔려서 그저 민망한 거 아냐? 피곤해서 그런가? 나의 어떤 왜곡된 관념 때문인가? 왜 M1 사람에게 화를 내려고 하지? 이 감정이 화가 맞아?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의심하고 의심하다 보니 내 감정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었다. 내가 나를 믿지 않아 그러했으리라. 나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고 나 자신의 감각을 믿지 못했으니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며 살다 보니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말로 감정을 내뱉지 않고 참기만 하다 보니 나의 촉은 더 무뎌졌을 것이다. 약간의 자기 변호를 해본다면 나는 언어라는 게 참 보잘것없다 여겼다. 나의 괴로운 감정을 말로 다 표현할 방법이 없었다. 친구에게 나 정말 괴로워 미치겠어 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나의 괴로움은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다. 주절주절 나의 괴로움을 얘기해보아도 말이 길어질수록 나의 괴로움은 하찮아진다. 나의 빈약한 표현력 때문이겠지만 나의 감정은 별것 아닌 게 되어버린다. 상대는 그게 왜? 남들도 다 그렇잖아 라고 답하고 그렇게 나의 괴로운 감정은 더 초라해진다. 실제 내가 느끼는 감정은 훨씬 큰데
나의 괴로움은 하나도 상대에게 전해지지 않았고 나는 내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포기했다. 감정은 언어 너머의 것이라 생각했다. 표현의 포기는 이해의 포기였고 이해를 포기하는 만큼 감정은 점점 더 이해할 수 없게 커져가고 있었다. 버려졌던 감정에 하나씩 이름을 붙여본다. 과거를 살피며 하나하나 기억들을 떠올려본다. 대부분 부정적인 기억이다. 그 기억의 감정을 되새겨보고 그 감정의 결을 살핀다. 그 인간 짜증나 라고 말했던 기억 아래에 있는 서운함, 서운함이 반복되어 생긴 실망, 실망이 화로 바뀌는 순간, 화가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지는 순간, 감정의 결을 살펴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준다.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도 옮겨 적어본다. 감정의 해부하기라 할 수 있을까? 지나간 기억을 해부하여 당시의 내 마음을 돌이켜보는 것. 민감한 내 몸과 둔감한 내 머리의 거리를 좁혀가는 과정일 것이다. 나를 존중하고자 하면 먼저 나를 이해해야 하니까. 내가 나의 감정을 존중하기 전에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하니까. 일상 속에서 의식적으로 감각과 감정을 느껴본다. 음식을 씹을 때 혀의 감각을 느껴보고 바람이 뺨에 닿을 때의 감촉을 생각하고 느껴본다. 순간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려고 애쓴다. 화를 그저 화로, 슬픔을 그저 슬픔으로, 즐거움을 그저 즐거움으로 보도록 노력한다. 생각은 자동적으로, 의심으로 흐른다. 그 흐름을 의식적으로 막고 순간의 감각만 온전히 느끼려 노력한다. 감정들을 그대로 놔두고 나는 다만 바라본다. 의심과 생각을 덜어내고 감각과 나의 거리를 좁혀본다. 완벽할 수 없는 일이다. 어제의 일을 돌이켜보면 오늘은 이래서 그랬나 보다 하고 결론 내리다가도 내일 다시 생각해보면 또 다른 생각이 든다. 마음은 계속 움직이고 언어는 내 감정을 정확히 담아내지 못한다. 완벽하게 이해하려는 강박을 내려놓고 그저 내 마음에 가깝게 표현해보려 노력한다. 조금씩 감정의 단어로 나를 이해해가며 어제의 이해를 수정하고 다시 뒤집어서 정리하며 조금씩 나는 나에 가까워진다. 머릿속에 흐릿하게 있던 감각과 감정들이 언어가 생김으로써 비로소 내 안에 정리가 된다. 멋모르던 상처들이 언어를 얻어서 비로소 그 의미를 찾는다. 물론 나의 언어가 보잘것없기에 그 감정과 상처들이 제대로 표현되지는 못하지만 근사치에 가깝게 표현하려 노력한다. 상처들이 밖으로 나갈 숨구멍을 만들어준다.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변해감을 느낀다. 이를테면 나는 내가 방치했던 으슬으슬함을 조금씩 이해해간다. 내 몸의 떨림과 미열을 이해하고 그 감각이 느껴질 때 쌍화탕을 마시고 몸을 따뜻하게 해서 잔다. 으슬으슬함은 정말 감기 때문에 생긴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다만 으슬으슬함을 이해하고 그 감각을 존중함으로써 나는 그나마 감기에 덜 걸리게 된다. 감정에 대한 부분도 그러할 것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조금씩이나마 감정을 이해해가며 나는 나를 더 존중할 수 있을 것이다. 날 것 그대로의 나. 회사를 다니던 시절 같은 팀의 동료가 새로 들어왔는데 정말 별로였다. 일 잘하고 성실한 친구였다. 성격은 유쾌해서 툭툭 던지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었다. 하지만 감정의 기복이 심했고 때로 과하게 짜증을 부리곤 했다. 무례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이런 거 놓치시면 어떡해요? 라며 내가 정신없어서 놓친 것들을 매번 콕콕 집어 타박한다든가 혹은 아씨 짜증나 라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대놓고 성질을 부린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무례해 보였고 나를 무시하는 것만 같았다. 함께 지내는 게 편하지 않았다. 그는 이상한 사람이었을까?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나 그를 판단하는 것은 나의 몫이 아니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마음뿐이다. 나는 그가 싫었고 그가 싫었던 이유는 그의 모난 성격 때문이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유는 왜곡이었다. 그를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 당시에 나는 상대의 성격이 별로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동료가 회의 시간에 가져오는 아이디어를 보며 아, 좋네 라고 나는 말해주었지만 내 입가에는 씁쓸함이 맴돌고 있었다. 나는 그 씁쓸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상사가 최종 아이디어를 점검하며 이번 카피 좋네. 네가 썼어? 라고 물었을 때 아니요, 그 친구가 썼습니다. 라고 답을 할 때 나는 민망했고 상사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 민망함을 나는 외면했고 다음번 회의 때는 내 아이디어가 채택되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질투였다. 질투한다는 감정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동료의 부분적인 행동을 나쁘게 생각하는 형태로 나의 감정을 왜곡하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나를 속였고 나는 나에게 속아 넘어갔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나에 대한 판타지가 나를 속이고 있었다. 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람이고 질투 같은 저급한 마음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다른 이유를 가져다 붙이고 있었다. 내 안에 약하고 초라한 나,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나를 나는 감추고 있었다. 나를 하나의 학급이라고 보고 내 안의 나들을 학급의 학생들이라 한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나는 일진이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반장 엄석대 같은 존재이다. 엄석대는 나쁜 나와 비겁한 나와 질투하는 나를 갈구고 한쪽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워버린다. 나는 나들의 움직임을 전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내가 객관적이라고만 생각했다. 엄석대에 휘둘려서 다른 아이들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내 안에 엄석대를 키워서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건 나 자신이다. 나는 옳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이 엄석대를 내 안에 반장으로 만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엄석대를 자르고 다른 누군가를 앞으로 세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온당한 일도 아니다. 엄석대마저도 나의 부분이기 때문이다. 엄석대는 나의 마지막 자기방어 수단이었으리라. 일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나 자신이 보잘것없어서 미칠 것 같은데 거기에 질투라는 감정을 더하여 열등감을 더 자극할 수 없었을 것이다. 더불어서 상대를 성격이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나를 선한 피해자로 만들어서 나 스스로를 지켰을 것이다. 능력 있는 나를 잃더라도 착한 나는 지켜내기 위해 엄석대 제 나름대로 열심히 나를 지키려 애썼을 것이다. 그 옛적 엄석대를 바라본다. 그 주변부의 나약한 나들을 함께 꺼내어 본다. 열등감, 질투심, 착한 아이 콤플렉스 등 찌질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나의 부분들. 그 나들이 적절하게 자기 주장을 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본다. 내가 온전히 옳은 사람이 아니란 것을 자각하고 내 안에 모순된 여러 면모들을 인정한다. 그것이 내가 쉬며 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소일거리다. 일이라고 해서 대단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감정을 더듬어 그 양상을 관찰하는 것이 고작이다. 내 감정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바라보고 그 감정의 기원을 찾아간다. 그렇게 실마리를 찾아가다 보면 어떤 나와 마주한다. 이를테면 질투심 가득한 열등감 덩어리인 나와 객관적이고 착한 사람이고 싶은 나 따위이다. 그 나들에게 말을 건넨다. 고생 많구나 나야. 힘들었구나 나야. 나는 질투하고 있었구나. 그만큼 인정받고 싶었구나. 마지막까지 착한 사람이려 애쓰고 있었구나. 안 그래도 되었는데 그렇게 불안했구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나는 판타지다. 주관적이고 미혹한 나들의 집합만이 있을 뿐이다. 대단하지 않은 나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삭제되었던 나의 부분들을 복원하여 온전한 나를 찾아가는 것. 옳은 길인지는 모르겠으나 진실된 길이다. 그 순수하되 순수하지 않은 나들을 찾아 시간을 보낸다. 아주 느리게, 아주 서서히. 오래 쉬며 회사에서 쌓인 괴로움이 조금씩 씻겨나가자 나에 대한 물음이 생겼다. 나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꾹 참고만 살았을까? 사회생활의 괴로움은 너나 없이 똑같다. 누구나 자신의 일이 가장 고되고 버겁다. 하지만 괴로움에 대처하는 방법은 제각각이다. 나는 왜 코 꿰인 소처럼 버티기만 했을까? 남들은 적절히 조절해가며 자신을 잘 지키며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왜 그랬을까? 회사 생활의 고단함 혹은 상사의 성격 탓일 수도 있다.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뿐만은 아니다. 같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같은 상사 밑에 있으면서도 내가 유독 괴로운 탓은 그들 때문만이 아닐 것이다. 회사 상사의 완벽주의와
나의 바보같이 우직하기만 한 태도의 절묘한 조합이 나를 더 괴롭혔을 것이다. 나의 태도는 왜 그랬을까? 겉에 괴로움은 씻겨나가는데 씻겨 내려가지 않는 감정들이 있다. 달리 말하자면 겉에 괴로움이 씻겨 내려가고 나서야 그 안쪽에 괴로움이 보인다. 해묵은 감정들이다. 그리고 그 감정이 나는 왜 그랬을까? 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다. 회사에서 나의 행동 방식은 인간관계에서 나의 행동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고 유년 시절 나의 행동 방식과 다르지 않았다. 회사에 누군가는 나를 필경사 바틀비 같다고 했다. 앉아서 묵묵히 일만 하는 소설 속 인물 같다고 했다. 나의 연인은 가끔 나를 보며 로봇 같다 했다. 화낼 만한 상황에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참고만 있었기 때문이다. 어릴 적 나는 착한 아이라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예나 지금이나 나는 묵묵하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맡은 역할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나는 늘 나의 자유의지대로 행동한다고 생각했지만 나의 행동을 일관되게 지배하는 루틴이 있었고 일관된 감정의 흐름이 있었다. 묵은 감정을 해소하는 것은 둘째치고 그 감정과 마주하기도 쉽지 않았다. 무의식적으로 외면하던 감정이었으니까. 조건반사적인 나의 행동에서 감정들은 드문드문 드러날 듯 말 듯했다. 수영을 하며 힘을 빼자고 의식하면 오히려 힘이 들어가듯 감정을 바라봐야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나를 바라봤을 때 나는 보이지 않았다. 애써 문제를 찾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쉬었다. 마음을 다독이고 싶다는 마음마저 포기하고 오래도록 나는 쉬었다. 오래도록 쌓인 마음의 괴로움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매주 했던 심리상담 역시 그러했다. 현재의 감정과 어릴 적 감정에 대해 종종 말하지만 상담으로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선생님과의 대화는 답이 아니다. 화두다. 의식의 흐름대로 서서히 흘러가다 보면 그 화두에 대한 내 안의 풍경들이 툭툭 튀어나왔다. 내가 저 말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네? 예전에도 그랬었는데 항상 그러고 있네? 나는 항상 이런 상황에서 불쾌하네? 그 풍경들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그리고 비슷했던 과거를 떠올려 본다. 과거의 묵은 감정을 해결해야 해. 라는 투의 강박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담담하게 내뱉어 본다. 그 오래된 괴로움들 역시 천천히 씻겨 내려가리라 믿으며 그저 계속 쭉 쉬었다. 지난한 과정이었다. 그리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다. 한참을 쉬면 나아진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다시 괴롭다. 마음은 늘 뱅글뱅글 제자리를 도는 것 같았다. 오늘은 어제 같고 어제는 오늘 같다. 하지만 훌쩍 시간이 지나 돌이켜보면 결코 제자리가 아니다. 과정은 모기향처럼 동글동글 이어지는 나선이었다. 빙빙 돌다가 뒤를 돌아보면 같은 풍경 같은 자리인 것 같지만 나는 조금이나마 원래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다. 동글동글 나선처럼 찬찬히 나는 움직이고 있었다. 부정할 수 없는 것. 20대 중반쯤에 러시아의 시골에서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열흘 남짓 함께 지낸 적이 있었다. 그들은 방학 때 꾸려진 단기 해외봉사팀이었고 나는 현지 자원활동가로서 그들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했다. 지도교수를 제외하고는 나와 단원들이 전부 20대 초중반이라서 분위기는 왁자지껄했다. 밴드 동아리의 보컬인 녀석은 아침부터 목을 푼답시고 뒷마당 너머에 숲에 대고 크게 고함을 질렀고 젊은 남녀들 사이에서는 분홍색 기류가 흘렀다. 무거운 것을 제가 들겠다며 나선다든가 망치를 부여잡고 힘을 자랑하는 남자아이들이 있었고 여름밤 마당에서 달빛을 받으며 이야기를 속닥거리는 아이들이 있었다. 원칙적으로 단기봉사 활동 중에는 금주지만 때때로 저녁에 맥주를 마셨다. 분위기는 흥겨웠고 나는 잠깐 밖에 나와 바람을 쐬며 팀에서 맏형 노릇을 하는 녀석과 얘기를 나누었다. 애들 재밌죠? 녀석은 씩 웃으며 말을 이었다. 얘들은 대학교 오기 전까지는 개성이 전혀 없던 애들이에요. 녀석의 말에 따르면 서울대에 오는 녀석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하나같이 똑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고등학교 동창들은 후에 그를 기억할 때 그 공부 잘하는 애? 라고 떠올린다. 그들의 정체성은 공부로 규정된다. 서울대학교에 들어오고 나서야 그들은 공부 잘하는 애에서 해방이 된다.
다들 공부 잘하는 애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그들의 개성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노래를 멋들어지게 부르는 애, 덕후 기질이 충만한 애, 꾸미는 걸 좋아하는 애, 금방 사랑에 빠지는 애, 삐딱한 애, 웃기는 애, 그늘진 애, 찌질한 애 등등. 그때부터 그들은 비로소 자신이 된다. 서울대생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얘기를 들으며 나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그때로부터 1년 전쯤 같은 공간에서 벌였던 술자리에서도 같은 화두를 두고 얘기하고 있었다. 과거와 현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다만 1년 전에는 서울대생이 아니라 내가 화두였다. 해외자원활동센터에 갓 도착을 해서 나는 동료와 술을 마셨다. 함께 반년 정도 같이 생활해야 하는 처지였고 각자 자기소개나 하자며 술이 들어갔다. 한 잔, 두 잔, 술은 쌓여갔고 마음이 느슨해진 나는 내 얘기를 술술 늘어놓았다. 내 과거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주변 사람들이 조금 많이 죽었다. 어머니, 아버지, 누나, 길러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 나의 탄생과 성장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들은 아무도 남지 않았다. 그와 술을 마시던 시점에는 다른 사람들은 살아있고 부모만 죽은 상황이었으나 부모의 죽음도 나에게는 큰 트라우마였고 나는 술기운에 그에게 그 과거에 대해 얘기했다. 그는 말을 듣다가 나에게 되물었다. 네 말은 너의 과거에 대한 얘기지. 네가 아니잖아. 그래서 너는 뭔데? 어떤 사람인데? 그의 말에 나는 당황했다. 나는 누구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는 나를 소개하는 이야기에서 내가 아닌 나의 과거를 얘기하고 있었다. 부모가 없는 아이, 외조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 낡은 옷을 물려입던 아이, 가정환경으로 장학금을 받은 아이, 결론적으로 불쌍한 아이.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나의 꼬리표였는데 어느새 나는 그 환경을 나로 규정하고 있었다. 남이 판단하는 나의 과거, 그 과거에 내가 갇혀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얘기하는 순간에 나의 과거를 얘기했다. 하지만 그것이 나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나는 뭘까? 과거의 내가 아닌 지금의 나는 무엇인가?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나를 규정하나? 혹은 지금의 관계나 환경이나 상황, 이를테면 지금의 소속이나 학력이 나를 의미하나? 나는 뭐지? 그때부터가 나의 시작이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스스로를 찾아갔듯이 나는 과거의 나를 의식하며 나는 무엇이지라는 생각을 이어갔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며 그 생각은 까맣게 잊은 채 일에 미쳐 있었고 백수 생활을 하며 그 생각은 다시 시작되었다. 나는 뭘까?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난 나는 어떤 사람이지? 라는 고민은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욕망이 온전한 나의 욕망인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를테면 나는 글을 쓰고 싶어 한다. 표현은 온전한 나의 욕망일까? 아니다. 글을 쓰고 싶은 욕망은 나를 표현하여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잠재의식에서 출발한다. 성장 과정에서의 결핍이 키운 욕망이다. 혹은 나는 마트에 가는 걸 좋아한다. 마트에서 한 짐 가득 물건을 사서 차의 트렁크에 싣는 느낌을 좋아한다. 그 느낌은 온전한 나의 욕망일까? 아니다. 없이 살았다고 생각하는 나의 결핍에서 비롯된 욕망이다.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중산층의 판타지. 그것을 이미지화하면 마트에서 한가득 짐을 싣는 풍경이다. 이렇게 하나 둘씩 나의 욕망들을 훑어보고 나면 내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먹고 자고 싸는 말초적인 욕망뿐이다. 남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성장하며 이리저리 뒤틀렸고 그 뒤편에 있는 순수한 나는 희미하다. 혹은 동물적이다. 과거를 부정하면 할수록 나는 비어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은 나를 찾고자 해보아도 나는 보이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텅 빈 것만 같았다. 그래서 그 텅 빈 나에 대해 다시 질문한다. 나는 왜 진짜 나를 찾고자 하는가? 왜 순수한 나에 집착하는가? 오로지 그때 그 술자리의 질문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것은 평소에 내가 품고 있던 마음을 환기시키는 단초에 불과하다. 원인을 찾기보다 마음의 양상을 따라가 보자면 나는 순수한 나를 찾아내어 나의 과거를 부정하고 싶어 한다. 나는 나의 과거를 부정적으로 여긴다.
나에게 있어 과거는 피하고 싶은 구질구질한 어두운 기억들이고 나는 그것을 늘 회피하고자 한다. 변호사 김원영이 쓴 희망 대신 욕망이란 책에 등장하는 화두 중에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게 있었다. 장애인이 남들보다 수배의 노력을 하여 비장애인만큼 혹은 비장애인을 넘어서는 성과를 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장애인이라는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비장애인의 준하는 무언가를 해낸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장애는 고스란히 남아있고 불편함은 그대로다. 책은 장애라는 정체성을 가진 채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에 대해 말한다. 장애를 부정하고 피하고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있는 그대로 스스로가 품어내고 사회가 품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가 감히 장애인의 마음씀을 공감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그 마음씀의 양상은 나도 비슷하다. 나는 나의 과거를 부정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과거를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 해도 과거의 나는 그대로 과거의 나이다. 결핍으로 인해 비틀린 욕망 역시 나다. 그것을 비틀렸다고 지칭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나의 과거를 어둡고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다. 과거를 애써 부정하지 않고 온전한 나의 일부분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밖에는 답이 없다. 과거를 품고 가되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나에게서 도망치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나에 얽매인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동료의 말은 무례한 질문이었다. 나의 과거 말고 진짜 내가 뭐냐니. 당시 나의 얘기는 과거에 얽매인 나를 드러내는 것이었고 그 역시도 나였을 텐데. 트라우마를 벗어나는 방법은 트라우마를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 트라우마를 벗어나려고 해도 의지대로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다만 그 트라우마를 똑바로 바라보고 그 녀석과 잘 지내는 방법을 생각한다. 서울대생들은 서울대에서 새로운 자신을 찾아가되 과거의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다. 그동안 쌓여있던 과거의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새로운 개성이 차곡차곡 쌓이고 빛난다. 다시 나를 바라본다. 내가 회피하고자 하는 과거의 기억들을 살펴본다. 과거의 나를 받아들이고 나서야 그제서야 나는 시작되었다. 갇힌 것, 맺힌 것, 그리고 풀어내는 것. 사랑이란 단어를 말하면 입안에서 까끌거리는 느낌이 든다. 누나라는 단어를 말하면 아래에서 뜨끈한 것이 올라온다. 가족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말라붙어 끈적한 무언가가 딸려오고 희망이란 단어를 말하려 하면 목구멍이 간질거려 다시 안으로 들어가곤 한다. 이 단어들이 덜컥거리는 까닭은 단어에 딸려있는 트라우마와 기억 때문이다. 엄마라는 단어를 내뱉기만 해도 수많은 감정이 피어올라 울컥하는 사람이 많듯 나의 저 단어들에는 많은 감정이 뒤엉켜 있다. 남들이 상처를 품고 잘 살아가듯 나의 상처도 별것 아니라는 태도로 살아왔지만 더 이상은 외면하지 않는다. 누구나 마음의 상처는 있지만 나의 상처는 나 개인에게 있어 가장 큰 아픔이고 나의 중심이다. 힘든 단어들을 무겁게 내뱉어본다. 용기가 나지 않아 내밀한 공간에서 시작한다. 혼자 운전 중인 자동차라든가 해지는 바닷가라든가 혼자인 공간에서 조그마하게 누나 라고 내뱉는다. 누나라는 단어 뒤에 미안하다 라는 말을 덧붙인다. 순간 아래에서 뜨끈한 것이 올라온다. 눈가가 촉촉해지고 눈아래는 핏발이 서고 얼굴이 뜨거워진다. 눈물이 흐른다. 몸의 반응을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둔다. 처음 입을 떼는 건 힘들지만 한 번 떼면 자꾸 말하고 싶어진다. 상담이라든가 작은 술자리라든가 글이라든가 어디론가 조금씩 흘려보낸다. 뱉어내면서 뾰족했던 단어는 점점 둥그러진다. 눈물의 수위는 조금씩 낮아진다. 언젠가는 어제의 날씨를 말하듯 무심히 누나에 대해 얘기하는 날이 오리라 믿으며 목에 쌓인 이물감을 받아들인다. 내뱉으며 느낀다. 누나가 죽은 지 10년이 되었어도 나는 여전히 장례식 중이었다. 내 안의 감정시계 하나는 누나가 죽은 시점에서 멈춰 있었다. 누나는 여자였고 나는 남자였다. 누나는 고등학생 시절 성적이 좋았지만 제주도에 남았고 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진학했다. 누나는 치매인 외할머니와 시각장애인인 외할아버지를 모시며 살았고 나는 서울에서 술을 마셨다. 누나는 적은 월급을 쪼개어 나에게 돈을 붙여주었고
나는 술을 마셨다. 누나는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죽었다. 의사는 심부정맥이라고 서류에 사망 원인 항목을 채웠다. 누나의 돌연한 죽음은 내 탓이 아닐 수도 있으나 누나가 살아간 궤적은 내 탓일 수 있다. 누나가 죽은 그 시점의 죄책감과 한스러움. 그것을 애써 회피하며 지내다 보니 감정은 오래 묵어서 더 짙어지고 있었다. 기억은 흐릿해져도 감정은 간헐적으로 울컥거렸다. 이제 겨우 감정들을 개워낸다. 누나가 생각이 날 때면 누나라는 단어를 뱉어낸다. 운다. 죄스럽고 한스러운 감정들을 흘려보낸다. 오래도록 계속 흘려보내다 보니 빛바랜 추억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막혔던 수문이 열려 물이 쏟아지고 바닥이 드러나듯 어두운 감정에 가려져 있던 누나의 다른 모습이 떠오른다. 어렸을 적 누나와 함께 손잡고 등교하며 깔깔댔던 기억이라든가 누나와 함께 자우림이나 크랜베리스의 노래를 함께 들었던 기억, 야자와 아이와 청계영의 만화책을 돌려보았던 기억 따위가 떠오른다. 어둠에 눌려있던 작은 즐거움의 기억들이다. 그 소소한 기억들이 명징해질 때 비로소 장례식은 마무리될 것이다. 누나는 죽음으로 끝나서 내 안에 맺혀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웠던 기억 속에서 살아 움직일 것이다. 희망이란 단어를 입에 머금어 본다. 내키지 않는다. 상투적인 단어다. 수많은 사람들이 입안에서 씹어 제껴 단물이 다 빠진 풍선껌 같은 단어다. 나는 좋은 생각류에 세상은 아름답고 희망은 곳곳에 있다는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는다. 굳이 따지자면 나는 염세주의자에 가깝다. 어두운 쪽이 익숙하고 편하다. 나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좋아하는데 그 책은 사람 안의 감정과 생각의 괴로움을 지옥처럼 적나라하게 그려낸다. 나는 책에 나오는 정신병자 둘째, 사랑에 미친 첫째, 그리고 악에 축인 사생아를 좋아했다. 음습한 인간들은 생동감이 넘쳐 살아있는 것만 같았고 밝은 인물들은 밋밋하고 매력이 없었다. 희망이란 낯간지러운 단어를 뱉어내며 찬찬히 살펴본다. 내 안에 혹시 희망을 담은 무언가가 있었는지, 내가 애써 회피하던 희망은 없었는지 오래 들여다보니 있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도 있다. 나는 주인공의 멘토인 조시마 장로의 마지막 말을 좋아한다. 그는 제자인 까라마조프 가문의 셋째에게 요한복음 한 구절을 유언으로 남겼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는 그 문장을 오래도록 기억하는데 그 문장은 굉장히 희망적인 내용이다. 또한 나는 오래전 SK텔레콤의 사람을 향합니다 광고 캠페인을 좋아했다. 평범한 사람들 위로 슈퍼맨, 배트맨, 마루치 아라치 등 슈퍼히어로의 이름이 나열되고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영웅입니다. 라는 카피로 마무리되는 광고. 그 광고를 수없이 돌려보며 많이 울었다. 그 역시도 희망이다. 찬찬히 나를 보기 시작하자 내 안에는 희망이 있었다. 나는 거칠게 보았을 때 어둠을 좋아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어둠이 내 얘기 같아서 공감했을 따름이고 어둠에도 불구하고 어떤 희망적인 것을 좋아하고 있었다. 다만 그 중에 희망을 미처 바라보지 않은 채 어둠만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염세주의자인 나를 다시 생각한다. 염세주의자는 마냥 부정적이고 허무한 사람이 아니다. 염세주의자는 자신의 꿈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체념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룰 수 없는 꿈을 꾸었다는 것은 다른 이들보다 큰 꿈을 꾸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큰 꿈을 꾸는 사람은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염세주의자다. 내 안에는 희망이 없었던 게 아니다. 다만 몇 사람의 죽음과 여러 기억들로 인해 희망이 가져다주는 절망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결핍으로 인해 모호하기만 한 큰 꿈을 꾸었고 익숙한 절망에 천착하고 있었다. 그 사이 어딘가에 분명 희망이란 단어가 있다. 덜컥거리는 단어들을 입안에서 굴리며 내 트라우마들과 마주한다. 단어들을 입에서 굴리며 조금씩 트라우마들을 흘려보내고 내 안에 반대되는 단어와 감정들을 흘려간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작업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절망이나 비관이란 단어를 희망이나 긍정이란 단어로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다. 절망과 함께 희망도 함께 품는 것이다. 나는 여전히 어둠에 끌리고 더불어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에 끌린다. 한쪽에 쏠려있던 감정의 지도를 넓혀가며 균형을 찾아간다. 그렇게 나는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
구겨진 마음을 펴는 일. 대학교 3학년 언젠가 급한 연락을 받았다. 아버지가 위독하니 빨리 내려오라는 내용이었다. 아버지는 이미 한참 전부터 백혈병을 앓고 있었다. 오랜 시간 와병을 지켜보며 마음을 다졌던 터라 발걸음은 다급해도 마음은 차분했다. 서울을 떠나 아버지가 입원한 울산의 병원으로 향하는 도중에 또 연락이 왔다. 이번엔 제주도 외할아버지의 전화였다. 그는 나에게 몇 가지 당부를 했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거나 너무 상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었다. 네 아버지에게 어디 돈 꾸어준 곳이 있는지 물어봐라. 혹시나 찾지 못할 곳에 돈을 숨겨놓진 않았는지 확인해라. 그 다음 말이었다. 한 인간의 고통이나 존엄보다 물질이 중요하다는 태도. 중요한 것이라곤 오직 돈. 나는 그의 당부가 혐오스러웠다. 몇 시간 후 나는 울산의 병원에 도착했고 아버지는 괴로움을 아슬아슬하게 견뎌내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어디 돈 꾸어준 곳이 있냐고. 아버지는 고통으로 잔뜩 구겨진 얼굴을 한 채 답했다. 그런 거 없다. 아버지는 다행히 위기를 넘겼고 나는 내 스스로가 혐오스러웠다. 마음 한 군데가 구겨지는 느낌이었다. 외할아버지의 세계는 물질이었다. 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밥과 돈이었다. 밥과 돈은 삶을 영위하게 해주는 수단이다. 그의 물질적인 세계관의 기저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었는데 추측컨대 그의 두려움의 형상은 굶주림이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냈고 부모 없는 고아여서 굶는 날이 많았다 한다. 그는 나에게 종종 배고팠던 유년 시절에 대해 말해주곤 했다. 친구가 어딘가에서 밀가루를 훔쳐와서 함께 그것으로 무엇을 해먹을 수 있나 고민했단다. 국수를 만들어 먹자고 합의한 그들은 깡통에 작게 구멍 몇 개를 뚫어서 밀가루 반죽을 밀어 넣었다. 국수 면발처럼 반죽이 뽑혀 나오길 기대했지만 밀가루 반죽은 새똥처럼 비실비실 끊겨 나와서 당황했노라고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의 세계는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밀가루를 훔치는 세계. 그는 평생을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았던 것 같다. 죽기 몇 년 전에도 외할아버지는 전화로 굶주림과 관련된 얘기를 했다. 어젯밤 꿈에 죽은 내 어미가 나와서 배고프다며 엉엉 울었다. 너는 내 어미의 제삿밥을 잘 챙기도록 해라. 꿈에서마저 그가 느끼는 고통의 형태는 굶주림이었다. 나는 외할아버지의 영향 아래 자라났고 나는 죽어가는 아버지에게 돈 얘기를 꺼내는 사람이 되었다. 종종 물질을 위해 내 마음을 구겨야 하는 순간이 있었다. 중학생 무렵 언젠가 담임 선생님이 방과 후에 남으라고 내게 말했다. 선생님은 나와 형편이 녹록지 않은 아이 몇 명을 지방 검찰청에 데려갔다. 새로 부임한 차장검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라는 부류의 멋지고 훌륭한 이야기를 해주고서는 학용품이며 신발 따위를 선물로 주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기념사진을 찍었다. 우리는 멋쩍게 웃었고 그는 이빨을 활짝 드러내어 표정을 만들었다. 우리는 신발과 학용품이 잘 보이게 고쳐들었다. 신발과 학용품과 이빨은 나의 위치의 확인. 받는 사람, 도움받아야 할 사람, 약자, 사회지도층의 자선활동 사진을 위한 들러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물이 잘 보이도록 고쳐드는 서비스 정신. 사진을 찍고 싶지 않았다. 선물을 받고 싶지 않았다. 받으면 지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받았다. 그때 이후로도 계속 받았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후 명절마다 쌀과 김을 보내주면 받았다. 가난 증명서류를 떼어다 장학금을 신청하여 받았다. 그때마다 마음 한편이 구겨지는 느낌이었지만 받았다. 할아버지의 세계처럼 나의 세계도 물질이 중요했다. 가난뱅이의 수치스러움과 무력감은 논의의 사항이었다. 김훈의 산문을 읽고 있으면 종종 할아버지의 세계관과 비슷한 풍경이 보인다. 그는 그래서 한국 전쟁으로 인해 부산으로 피난 갔던 유년 시절에 대해 말한다. 어렸던 그는 미군을 따라다니며 초콜릿을 달라고 소리쳤다. 미군은 그런 소년들을 귀찮은 파리를 대하듯 쫓아내거나 저 멀리로 초콜릿을 던져 아이들이 우왕좌왕 뛰어다니도록 희롱했다. 그는 미군들의 행동을 힐난하고 자신의 과거를 긍정한다. 먹는 것은 엄중하며 신성하고
먹고 살고자 하는 모든 행위는 생의 정당한 모습이다. 뛰어다니며 초콜릿을 줍던 그의 행동은 생명이 약동하는 순간이다. 내가 김은의 글에 끌렸던 까닭은 아름다운 문체뿐만이 아니라 물질적 세계관에 대한 긍정 때문일 것이다. 수치와 무력감과 모멸감의 세계였던 물질의 세계를 긍정함으로써 초라한 나를 긍정해주어 더 와닿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마냥 긍정하더라도 남은 마음은 어쩔 것인가. 행위를 긍정해도 부끄러운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돈이 중요한 것이지 돈을 벌다가 생기는 스트레스와 모멸감은 하찮은 것이야 라고만 생각하고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상처 입은 마음은 방치된다. 내가 소처럼 일했던 까닭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이고 일하며 괴로웠던 까닭은 그로 인한 마음의 구겨짐을 방치했기 때문일 것이다. 월급이 들어오는 25일에는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아도 마음의 스크래치는 여전했다. 괜찮아. 괜찮아. 당연한 거야 라고 긍정만 하다 보면 괜찮지 않은 마음은 계속 쌓였다. 사실 진작에 나는 외할아버지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할아버지의 세계는 굶주림의 세계였지만 그것은 옛날 얘기다. 나는 더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나는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다. 내 한 몸 건사할 만큼의 연봉을 받았고 스스로 운신할 수 있을 만큼 몸에는 근육이 붙어 있다. 세상은 달라졌고 편의점 알바를 하든 전단지를 돌리든 마냥 백수든 최소한의 삶은 살아갈 수 있다. 무엇을 해도 먹고 살 수는 있다. 나는 다만 내 안에 있는 외할아버지의 세계관에 갇혀 있었을 뿐이다. 지금 나에게는 없는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 그 유산을 상속받았을 뿐이다. 불안은 몸에 박힌 습관이고 불안은 나의 행동을 지배하는 관성이다. 물론 우리 시대에 보편적으로 자리매김한 탈락에 대한 두려움 역시 내 안에 깃들어 있을 것이다. 나는 개인적 기억에 의존해 시대적 압박을 외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내 안의 외할아버지의 세계관과 마주함으로써 이제 겨우 그 세계에서 벗어난다. 감정으로만 느끼던 마음속 덜컥거림의 근원을 찾고서 조금씩 그것과 나를 분리한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불안, 그것에서 겨우 벗어나 나의 즐거움을 향해 간다. 외할아버지의 세계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다. 그 불안 덕분에 여태 나는 살아갈 수 있었고 그 불안이 나를 혼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 세계에서만 살아가지 않는다. 내 안에 외할아버지를 토닥이고 나의 세계를 늘린다. 어떻게 살아야 먹고 살 수 있는가가 아닌 어떻게 살아야 나 스스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물적인 토대를 쌓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 물적인 토대 위에서 어떻게 나의 즐거움을 쌓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렇게 나의 세계는 조금씩 변해간다.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가 아니라 먹고 사는 것만큼이나 내 마음은 중요해라는 마음. 그렇게 나는 내 안의 외할아버지에게 안녕을 고한다. 그 외할아버지로 인해 여태 살아남았고 여태 고통스러웠다. 그 다음은 나를 채워갈 차례다. 세상에 망친 인생은 없다. 어쩌면 좋냐? 제 인생 조졌네. 내 친구 아무개는 인생 조졌다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는다.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된 어린이라든가 시험에 여러 번 실패했다든가 사업이 무너졌다든가 회사에서 잘렸다든가 어떤 문제에 대한 뉴스나 소문을 들었을 때 그는 추임새처럼 제 인생 조졌네 라고 말한다. 나는 그 말이 싫어서 들을 때마다 퉁명스럽게 대꾸한다. 야, 세상에 조진 인생이 어디 있냐? 내가 걔 인생 조졌네라는 말을 싫어하는 까닭은 그 말이 옳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의 사건 하나로 한 사람을 규정하고 이후의 인생을 여생으로 규정하는 태도를 나는 온당치 못하다 여긴다. 그리고 이 이유는 표면적인 논리이다. 진정 그 말을 싫어하는 까닭은 내가 내 인생을 망칠까봐 늘 두려워하며 살기 때문이다. 녀석의 그 말이 나의 두려움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쫄보다. 인생을 망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사람마다 저마다의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 두려움의 풍경은 각기 다를 것이다. 내 두려움의 모습은 혼자 있는 방과 같다. 캄캄하고 좁은 방에 혼자 갇혀있는 느낌. 모든 어두운 상상의 끝은 버려져서 홀로 남겨지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자주 최악의 경우를 상상하곤 한다.
회사에서 나는 열심히 일했고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애썼는데 이는 버려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도 컸지만 그에 못지않게 버려질까 두려웠던 마음이 컸다. 해고를 당한다는 것도 막막하지만 그보다도 사람들에게서 쓸모없는 사람이라 평가를 받고서 소외되는 느낌이 두려웠다. 버려지는 두려움은 인간관계에서도 나의 행동을 지배했다. 이를테면 연인과 밥 한 끼를 먹을 때도 그러했다. 밥 뭐 먹을까요? 연인이 물어보면 나는 답한다. 순댓국 좋아한댔죠? 배감 순댓국 먹으러 갈까요? 언제나 나의 취향보다 상대의 취향이 먼저였다.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하지만 가끔 연인은 순댓국이 당기지 않는다고 말한다. 나는 살짝 당황하다가 미리 준비했던 두 번째 대안을 말한다. 아니면 저번에 가보고 싶다 했던 라멘집 갈까요? 언제든 연인을 만날 때면 나는 상대가 무얼 좋아할지 생각해서 적절한 대안 두세 가지를 준비한다. 준비하는 과정은 피곤하지만 준비하지 않았을 때 마주칠 나의 당황과 연인의 탐탁지 않은 표정을 보기가 두려워서 나는 늘 상대의 취향을 생각한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면 즐거워할까? 어떤 영화를 보면 즐거워할까? 어디로 가는 걸 좋아할까? 어떤 분위기의 카페를 좋아할까? 그 선택의 기준에 나는 없었다. 나의 즐거움은 온전히 상대에게 달려 있었다. 상대의 표정을 살피고 표정이 흔들리면 전전긍긍했다. 표정이 약간만 좋지 않아도 나는 불안했다. 나에 대한 마음이 변했으면 어떡하나. 지난주에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어도 그 마음은 지난주의 마음이니까. 이번 주에 연인의 마음이 변하였을까봐 두려웠다. 그 두려움의 연원을 찾아본다. 나는 왜 이렇게 버려질까 두려워하나가 아니라 나는 언제 그렇게 두려웠는가로부터 출발한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는 그러했다. 6살 때부터 외갓집에서 자랐는데 그때부터 나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말씀을 충실히 새겨듣는 아이였다. 초등학교 학기 성적표에 적힌 말마따나 늘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었다. 최근까지의 회사 생활과 인간관계의 패턴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그때의 두려움 역시 동일했다. 버려질까봐 두려웠다. 외갓집은 단 한 번도 내 집이란 생각이 들지 않았다. 늘 얹혀 사는 느낌이었다. 아무리 어른들이 잘해줘도 그곳은 나의 집이 아닌 것만 같았다. 부모의 부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리라. 부모가 사라졌다는 황망함, 버려졌다는 느낌, 외갓집에서도 얼마든지 버려질 수 있다는 불길함,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나는 버려질 것만 같았다. 그래서 착한 아이라는 생존 전략을 펼쳤을 것이다. 의식하지 않았더라도 자연스레 그러했을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나는 몸만 커져버린 채 아이와 다르지 않은 행동 패턴을 보인다. 물론 단지 과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세상에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저마다 다른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고 혹은 두려움의 기억이 없을 수도 있다. 이 시대의 훈육법, 혹은 이 시대의 분위기, 혹은 이 시대의 무언가가 공통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다만 나는 나의 기억에서부터 나를 이해하려 한다. 옳은 해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해석을 찾는 것일 따름이다. 버려질까봐 두려워하는 어린아이에게 말을 건넨다. 버려진다고 인생이 망하지 않아. 상황을 봐. 너는 회사를 그만뒀어. 그것을 버려졌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 수 있지만 버려졌다고 해서 지금 인생이 망하지 않았잖아. 백수지만 나름 잘 살아가고 있잖아. 회사 생활에서 너는 패배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너는 망하지 않았잖아. 누나가 떠났지만 너는 너의 삶을 살고 있잖아. 부모가 없어도 너는 꿋꿋이 살아내고 있잖아. 버려지는 게 인생의 끝이 아니야. 버려져도 버려진 대로 살아갈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을 건넨다. 버려질까봐 두려워하는 어린아이를 행동으로 아낀다. 이제껏 버려지며 살아왔을 수도 있고 앞으로 더욱더 버려질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나에겐 내가 있다. 내가 나를 버리지 않으면 된다. 그동안은 내가 나를 방치해둔 채 지내왔지만 이제서라도 나를 아끼기 시작한다. 몸을 움직이는 즐거움을 새기고 밥을 짓고 일상을 영위하는 즐거움을 새기고 멍하니 쉬는 즐거움을 새긴다. 오랜 시간 단련된 우울과 불안은 힘이 세서 한순간에 뿌리 뽑을 수 없다.
오랜 시간 쌓여온 마음의 습관 때문에 나는 행복이 오면 불편하고 우울하고 불안할 때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그 불편한 행복이 편안해지려면 하루 이틀에 될 일이 아니다. 차곡차곡 즐거움을 쌓아가며 차곡차곡 나를 아끼며 행동으로 말한다. 나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계속 반복한다. 언젠가 김훈의 연필로 쓰기라는 책을 읽으며 한 대목에서 울었다. 강물이 만나서 더 큰 물을 이루어 앞으로 나아가는 풍경은 소멸함으로써 신생하는 미래의 소망으로 인간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그 설렘 속에서 강물은 새로운 시간을 향해 흐르는데 라는 구절이었다. 슬픈 구절도 아니고 감동적인 구절도 아니었지만 나는 아이처럼 꺽꺽 울었다. 간절히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나를 위로하고 무장해제하는 말이었다. 소멸이 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새로운 시간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 내가 과거의 나로 끝나지 않고 계속 끝없이 이어진다고 하는 것. 부모의 부재와 누나의 소멸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 버려짐으로 인생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새로운 시간을 향해 흐른다는 것. 여전히 일주일에 몇 번씩 과거에 대한 우울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엄습하는 나에게 있어 저 구절은 희망에 대한 이야기이다. 삶은 규정될 수 없다. 나는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 나의 남은 생은 여생이 아니다. 삶은 계속된다. 과거에 어떤 부침이 있었다고 할 때 그 과거를 없던 것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 과거를 품고 살아갈 수는 있다. 사람은 과거에서만 살아가지 않는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내 인생은 계속된다. 과거를 흘려보내고 오늘을 단단하게 다져서 나는 새로운 시간을 향해 간다. 조진 인생은 없다. 망친 인생은 없다. 내 인생도 다른 인생도. 안녕, 나의 부분들. 납골당은 항상 서늘하다. 장소의 특성상 온도와 습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일 테지만 한여름에 에어컨 없는 영세 납골당 역시 서늘하기는 매한가지다. 위치 때문일까? 꽤 많은 납골당은 도시가 끝나고 숲이 시작되는 지점 사이에 있다. 도시 변두리의 아파트와 빌라들을 벗어나 숲길 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화장터가 있고 납골당이 붙어 있다. 서늘할 수밖에 없는 위치다. 나는 그 서늘함이 고인뿐만 아니라 방문객에게도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 서늘함으로 인해 사람의 온기는 주변으로 퍼져나가지 않고 온전히 제 안으로 갈무리 된다. 그곳에서 사람은 저마다 한 사람이다. 그 온도는 한 사람이 가진 슬픔이 온전히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슬픔이라 알려주는 듯하다. 간혹 서늘함을 뚫고 터져나오는 뜨거운 소리가 있다. 곡소리이거나 원망의 소리, 한이 맺힌 소리, 종교인들의 기도 소리,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라며 떠드는 아이의 안부 인사 따위이다. 공간이 고요하여 소리는 건물 전체로 울린다. 재밌는 사실은 납골당에서 소리는 단 하나만 들린다는 점이다. 나는 제법 여러 지역의 납골당을 자주 방문했는데 두 개의 목소리가 터지는 상황을 마주친 적이 없다. 모셔진 고인이 못해도 수백 이상인데다가 납골당을 방문하는 무리가 둘, 셋, 넷 겹칠 경우도 많지만 늘 하나의 목소리만 존재한다. 암묵적인 배려일이라. 그곳에선 서로의 슬픔을 존중하여 침범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서러운 목소리에 대해 자신의 슬픔으로 끼어들거나 참견하여 위로하려 하는 일이 그곳에선 없다. 그곳은 저마다의 슬픔을 가지고 오는 곳. 오로지 한 사람이 자신의 슬픔을 감내하는 곳. 간혹 몇 사람의 말이 오고 가는 경우가 있으나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한 무리의 말이니 그 소리는 하나라고 할 법하다. 소주 한 병과 커피 한 잔, 데미소다 한 캔을 사들고 납골당으로 향한다.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와 누나가 좋아하던 음료이다. 입구에 들어서니 인기척이 들려 나는 건물 밖을 거닐며 담배를 몇 대 태운다. 언제 와도 납골당 주변에는 까마귀들이 날아다니고 풀이 무성하다. 이윽고 사람이 나오자 나는 익숙한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가 나의 자리를 찾아간다. 고요하고 서늘한 공간으로 가서 사진에다 대고 말을 건넨다. 안녕한지, 잘 지내는지. 말을 잇는다. 나는 안녕하지 못했는데 요새는 안녕하다 전한다. 죽은 이들의 뼈가루에 대고 절을 한다. 무릎과 손바닥이 서늘하다. 잠시 몸을 수그리고
일어서서 사진을 한 번 쓰다듬고 열어놓은 데미소다를 한 모금 마시고 소주를 한 잔 마신다. 살짝 웃어준다. 이제는 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말을 하고 일어선다. 풀어놓은 감정을 갈무리하고 나간다. 수풀에 들고 온 음료들을 흩뿌린다. 누군가가 들어온다. 나는 그를 없는 사람인 것처럼 지나치고 그도 나를 없는 사람처럼 지나친다. 나의 목소리는 이제 서늘함을 뚫고 나가지 않는다. 예전처럼 허물어져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대답 없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예전엔 자주 가위에 눌렸는데 이제는 아주 드물게 눌린다. 슬픔이 흩어져 간다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도 든다. 내가 내 슬픔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것은 그것이 두려워서기도 하겠지만 그 슬픔을 계속 가지고 싶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누군가 보듬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계속 그 슬픔을 그려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이처럼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어서 여전히 슬픈 아이인 채로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아이는 누군가가 돌보아 줄 수 있는 아이가 아니다. 납골당처럼 오직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혼자서 풀어내야 하는 과제이다. 마음속에 그 아이를 떠나보내고 함께 묶여있던 그들을 떠나보낸다. 겨우 어른을 향해 가며 죽은 그들에게 이별을 고한다. 안녕.